안녕하세요. 책 읽는 생각 부자입니다. 오늘은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학 연구로 수석 졸업한 후 마샬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으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경과학 석사 학위를, 이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백악관, 세계은행, 포천 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성 발달의 연구와 실천을 임무로 하는 비영리 단체인 캐릭터랩의 설립자이자 연구부장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 맥켄지앤컴퍼니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그녀는 고액 연봉을 받는 컨설턴트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자신의 천직임을 깨닫고 모두가 선망하던 자리를 떠나 박봉의 뉴욕시 공립고등학교의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과 나쁜 학생의 차이점은 단순히 IQ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 해에 걸쳐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는 재능이나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 심리학을 공부하기에 이릅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이자 심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마틴 셀리그먼 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인간의 의지와 자기 절제, 그리고 재능보다 목표 달성을 예측할 수 있는 역량, 즉 그릿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자기 절제에 대한 10년이 넘는 종단 연구는 수많은 학술 저널에 기고되었고 뉴욕타임스, 보스턴 글로브, NPR, 포브스 등 많은 언론들에서 그녀의 연구를 조명하기 시작하면서 유명세에 올랐습니다. 결국 그 독보적인 연구를 인정받아 2013년 메가더 펠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은 메가더 재단이 1982년부터 매년 창의적이고 미래의 잠재력이 큰 인물 20명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일명 천재에게 주는 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릿에 대한 그녀의 연구는 버락 오바마와 미국 재무장관 제닛 옐런의 연설 등에 인용되었으며 그녀의 테드 강의는 1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녀의 연구가 담긴 첫 번째 저서입니다. 저자는 우리의 일이나 성공에 있어서 재능이나 특별함보다는 우리 안에 그릿을 발견하고 찾아서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평생 심화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책 속의 그릿 척도를 체크해 보시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단, 그릿은 훗날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릿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릿, 성공의 필요 조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끈덕지게 자신의 일에 매달렸을까? 그들 대부분이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해 보일 만큼 큰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이 늘 부족해 보였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였다. 그럼에도 불만을 가지는 자신에게 정말로 만족을 느꼈다. 그들 각자가 비할 바 없이 흥미롭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목표의 달성만큼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꼈다.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 중에서 일부는 지루하고 좌절감을 안기고 심지어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들은 추호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열정은 오래 지속됐다. 유컨대 분야에 상관없이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 굳건한 결의를 보였고 이는 두 가지 특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그들은 대단히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했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였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그릿이 있었다. 그릿은 사전적으로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라는 그릿의 뜻을 한국어의 한 단어로 명확하게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이 책에서는 그릿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되 문맥에 따라 투지와 의지 등으로 번역했다. 우리는 왜 재능에 현혹되는가? 대학원에 진학한 뒤 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는가? 라는 질문은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의문을 느껴온 문제임을 알게 됐다. 그 주제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이들 중 하나인 프랜시스 골턴은 이를 두고 사촌인 찰스 다윈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4살에 읽고 쓸 수 있었다. 6살에는 라틴어와 긴 나눗셈법을 알았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구절들을 암송할 수 있었다. 그는 뭐든 쉽게 배웠다. 1869년 골턴은 성취의 근원에 관한 그의 첫 번째 연구 논문을 출간했다. 그는 과학, 운동, 음악, 시, 법 분야의 유명 인물 목록을 정리하고 그들에 관한 모든 전기 자료를 모았다. 골턴은 아웃라이어, 즉 각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탁월한 사람들에게는 3가지 두드러진 특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들은 비범한 재능과 함께 남다른 열의와 열심히 일할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다윈은 골턴의 책을 50조까지 읽어 내려가다 재능을 성취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꼽은데 놀라움을 느꼈다. 그는 골턴에게 이런 편지를 붙였다. 내가 반대 의견을 갖고 내 생각을 어느 정도는 바꿔놓았다. 나는 바보를 제외하고 사람들이 열의와 노력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지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항상 주장해 왔으니까 아직도 대단히 중요한 차이는 열의와 노력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다윈 스스로가 골턴이 연구했던 바로 그 성공한 사람이었다. 역사상 큰 영향을 미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다윈은 최초로 식물과 동물종의 다양성을 자연 선택에 의한 결과로 설명했다. 그는 동식물뿐 아니라 사람을 볼 때도 예리한 관찰자였다. 생존을 좌우하는 생물의 근소한 차이를 관찰하는 일이 그의 천직이었다. 그러므로 성취의 결정적 요인에 관한 다윈의 의견, 즉 열의와 노력이 지적 능력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믿음을 잠시 고려해 보는 것도 가치가 있겠다. 어느 전기 작가의 묘사에 따르면 다윈은 남들이 진즉에 더 쉬운 문제로 관심을 옮긴 뒤에도 한 문제를 붙들고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보통 나중에 생각해 봐야겠다고 한 뒤에 사실상 잊어버린다. 다윈은 반쯤은 고의적인 이런 식의 망각을 의도적으로 경계했던 듯하다. 그는 모든 질문을 마음 한편에 담아두고 적절한 자료가 나타나면 언제든 끄집어낼 수 있게 했다. 그로부터 40년 뒤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사람들마다 목표 추구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라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제임스는 길고도 화려한 경력의 후반부의 일을 주제로 한 글을 사이언스에 기고했다. 글의 제목은 인간의 능력이었다. 제임스는 친한 친구와 동료들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되짚어보고 자신 또한 좋았던 시기와 나빴던 시기에 기울였던 노력이 질적으로 달랐음을 성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의 잠재력에 비하면 우리는 반쯤 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불은 사위어 가는데 공기 구멍은 거의 닫혀 있는 상태와 같다고 할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아주 일부만 활용하고 있다. 제임스는 인간의 잠재력과 그 실현 사이에 재능이 있다는 등 다양한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개개인은 자기 한계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산다. 인간은 다양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 최대치 이하의 열의를 보이고 최고치 이하로 행동한다. 제임스는 이런 사실 또한 인정했다.
물론 한계는 있다. 나무가 하늘까지 자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 대다수는 이런 외적 한계 때문에 발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넘치게 갖고 있지만 매우 특출한 사람만이 그 능력을 전부 활용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1907년에 쓰인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능을 그토록 강조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 대부분이 아직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고 외적 한계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데 왜 있는지 확실하지도 않은 한계에 연연하는가? 그리고 왜 노력이 아니라 재능이 먼 장래에 우리가 이룰 성취를 결정하리라고 여기는가? 재능을 편애하는 사람들. 여러 해 동안 재능과 노력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전국적인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미국인이 2배 정도 많았다. 운동 능력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신입사원을 고용할 때 어떤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근면성을 고른 미국인이 재능을 고른 사람의 5배 가까이나 됐다. 이 결과는 음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치아중 차이의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음악인들도 선천적 재능보다 후천적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이 확연히 많았다. 하지만 차이가 실험을 통해 음악인들의 태도를 살펴봤을 때 말과는 정반대로 우리에게는 선천적 재능을 사랑하는 편견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차이는 전문 음악인들에게 경력이 거의 같다고 소개한 2 피아니스트의 연주 녹음 테이프 일부를 들려줬다. 피험자들은 몰랐지만 실은 한 연주자가 같은 곡의 다른 부분을 연주한 것이다. 한 연주자는 일찍이 선천적 재능을 입증해 보인 재능형으로, 한 연주자는 강한 성취 동기와 끈기를 보여준 노력형으로 묘사했다. 피험자들은 노력 대 재능의 중요성에 대해 말로 밝힌 신념과는 정반대로 재능형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할 만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차이는 근면과 노력이 칭송받는 분야인 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언행의 불일치가 나타나는지 후속 연구를 진행했다. 그녀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직장인 수백 명을 모집해 2 집단으로 나눴다. 피험자의 절반은 근면함과 노력, 경험으로 성공했다고 쓰인 노력형 기업가의 자기소개서를 읽었다. 나머지 절반은 타고난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쓰인 재능형 기업가의 자기소개서를 읽었다. 그런 다음 피험자들은 자신이 읽은 소개서의 기업가가 녹음했다는 사업 제안서를 들었다. 음악가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재능형이 성공할 가능성 및 사업 제안서의 수준을 더 높이 평가받았다. 관련 연구에서 한 명만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재능형과 노력형 2 기업가 중 어느 쪽을 선정하겠냐고 물었을 때도 피험자들은 재능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노력형이 재능형보다 경영 경험이 4년 더 많고 창업 자본이 4만 달러가 더 많다고 했을 때에야 재능형을 선호하는 현상이 사라졌다. 차이의 연구는 재능과 노력에 대한 우리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재능보다 2배 더 중요한 노력. 내가 재능이란 단어를 읽거나 듣지 않고 넘어가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스포츠면부터 경제면까지, 신문 주말판에 실린 배우와 음악가 소개부터 정계 유망주에 대한 일면, 기사까지 신문의 거의 모든 면에 재능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넘쳐난다. 누군가 기사에 나올 만한 업적을 달성하는 즉시 그를 비상한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지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재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른 모든 요인을 간과하게 된다. 몇 년 전 승부욕이 강한 선수들을 연구한 논문, 탁월성의 일상성을 읽은 적이 있다. 이 논문의 주요 결론은 제목에 압축되어 있듯이 빛나는 인간의 업적이 실은 평범해 보이는 무수한 개별 요소의 합이라는 뜻이다. 이 논문의 저자인 사회학자 댄 챔블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최상급 기량은 사실 수십 개의 작은 기술 및 동작 하나하나를 배우거나 우연히 깨치고 주의 깊은 연습을 통해 습관으로 만들고 전체 동작으로 나온 결과물이다. 부분 동작들 중에서 비범하거나 초인적인 동작은 하나도 없다. 정확하게 실행된 동작들이 합해져 탁월한 기량이 나올 뿐이다. 재능은 우리가 성공한 운동선수에게 붙이는 가장 흔한 비전문가적 설명일 것이다. 우리는 마치 재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경기 성적이라는 표면적 현실 뒤에 존재하고 있어서 최고 선수와 나머지 선수들을 구별해주는 것처럼 말한다. 그리고 위대한 선수들을 나머지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특별한 재능과 신체적, 유전적, 심리적, 생리적인 인자를 타고난 축복받은 존재처럼 바라본다. 재능이 있는 선수도 있고 없는 선수도 있다. 재능을 타고난 선수도 있고 아닌 선수도 있다. 나는 챔블리스의 관찰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운동선수나 음악가 등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라운 성과를 어떻게 냈는지 설명할 수 없으면 재능이네.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경험과 훈련만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훌쩍 넘는 탁월한 수준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었는지 쉽게 이해가 안 될 때 자동으로 타고났다는 분류를 한다. 니체 역시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고민한 적이 있었다. 모든 완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마치 그것이 마법에 의해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현재의 사실을 즐긴다. 아무도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못한다. 니체는 말했다. 그 편이 나은 점도 있다.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반응이 다소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완성된 탁월한 기량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일상성보다는 신비감을 선호한다. 우리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 니체가 말했다. 왜냐하면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부르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선천적 재능으로 신화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경쟁에서 면제받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안주하게 된다. 니체는 재능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을까? 그는 누구보다도 장인을 본보기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소질과 타고난 재능에 대해 말하지 말라. 타고난 재능이 거의 없어도 위인이 된 이들을 열어뜰 수 있다. 그들은 탁월한 솜씨를 배워서 우리가 이름 붙인 대로 천재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유능한 장인답게 작은 부분을 제대로 만드는 법부터 진지하게 배운 다음 전체를 구성하는 일에 조심스럽게 도전했다. 그들은 눈부신 전체에 감탄하기보다 작고 보수적인 것들을 만드는 데서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다. 노력하지 않을 때 당신의 재능은 발휘되지 않은 잠재력일 뿐이다. 재능이 기량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노력은 재능을 기량으로 발전시켜주는 동시에 기량이 결실로 이어지게 해준다. 당신의 그릿은 어느 정도인가? 당신의 최상위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 왜?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왜냐하면 이라는 답변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목표의 이계에서 최상위 목표에 이르게 된다. 자기 성찰을 통해 당신의 목표들을 정하고 그것들이 열정의 대상인 바나나의 최상위 목표와 얼마나 일관되는지를 명료화하기만 해도 발전한 것이다. 또한 현재 인생이 보내는 거절 쪽지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끈기 있게 버틸 수 있는지 알아가는 것도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